네, 이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누구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면 그 책임은 국가가 헌법에 규정된 사회보장과 또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민건강연구원 이승진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라는 규정이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돼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신데 이 실제로 어떻게 보장이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모든 국민이라고 하면 성별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하잖아요. 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제2항에는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은 이 경제적, 사회적 이유 등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따라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헌법 제34조 제3항에 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와는 별개로 제3항에 근거해서 여성가족부를 두고 이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보통 이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라고 하면 아무래도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일단은 노동력이 약한 연령층이 있죠. 어르신이나 이제 청소년, 아동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런 연령층은 자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4항에서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고요. 이어서 제5항에는 신체 장애인과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우리나라 헌법은 제34조에 다양한 연령층과 성별로 이 장애 유무에 있어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지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실현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실제 어떤가요? 네, 말씀처럼 국가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사회보장 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보장 기본법이라든가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제정해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펼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 더 전문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실행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먼저 언급된 이 사회보장 기본법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사회보장기본법은 제1조에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정의 익힌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 국민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요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법에서 사회보장이라는 건 출산이나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각종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라든가 공공구조, 또 사회 서비스를 이제 일컫고 있는 거죠. 자, 이 사회보장을 위해서 나열하고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실제로는 이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좀 치중돼 있는 게 현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형식상 모든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보험이라든가 공공부조,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죠. 그리고 이 사회 서비스를 갖췄고 평생사회 안전망이라든가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를 구비하고 있지만 실제 정부는 이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에 집중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긴급복지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공공부조와 또 아동수당, 기초연금 같은 사회수당 등을 직접 수행하는 데 주로 일을 이렇게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사회 서비스는 민간 법인에 위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대표적이죠. 결국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또 일하는 분들의 처우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사회보험도 종종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가요? 네, 사회보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또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데 각종 사회보험의 관리나 운영 역시 공단을 설립해서 맡겨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나 공공기관이 권한 없이 집행만 하게 되면서 산재 사고에 대한 보상은 여러 이제 한계가 드러나고요. 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역시 사각지대가 나타나게 됐던 거죠.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복지는 이 신청주의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같은 복지 신청주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지시를 하면서 일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가요? 우리 방송에서 한번 다루긴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13일에 복지 신청주의를 넘어서 자동 지급 방식으로의 전환을 공식적으로 이제 지시를 했고 지자체부터 이 각종 복지기관까지 술렁이게 됐는데요. 이 신청주의라는 건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떠받쳐온 일종의 이제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죠.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부족해서 혹은 어떤 낙인감에 대한 부담도 수많은 사람이 그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신청을 안 했다고 안 주니까 사람이 죽는다면서 쫙 지급하고 안 받겠다는 사람은 반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했는데요. 아동수당 같은 보편급여를 넘어서 엄격한 조사를 거쳐 취약계층에만 지급되는 이 선별급여,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까지 자동 지급에 포함하라는 메시지로 이제 읽힌 거죠. 지난 5월에 일어났던 익산 모녀 사건처럼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 이 이야기였습니다. 네. 뭐 일리가 있는 발언 같은데 연구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또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이제 사회보장 급여법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보장 급여법을 제대로 시행하면 구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대통령 말씀에 일단 동의는 하는 거죠. 근데 이 법은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서 이 사회보장 급여 관련 기준과 절차와 같은 이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회보장급여법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국가의 책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각종 복지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법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이 신청주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발굴도 중요하지만 또 관련 정보를 좀 더 쉽게 접하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결국은 이 국가의 책임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이 공식처럼 알려드리고 있는 게 있죠. 이 가구소득 인정액인데요. 이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복지로라든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국가와 지자체가 이 발굴주의를 앞세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서 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발굴주의 적용도 이 법적 근거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현재 사회보장급여법 제4조 제2항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말이 곧 발굴주의로 이제 해석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제1항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 보장기관은,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는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주의를 우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다르게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결국 신청주의냐, 발굴주의냐를 떠나서 국가가, 그러니까 정부가 그 발굴하고 또 당사자 신청을 병행하면서 자동 지급에, 대통령이 이야기한 자동 지급에 준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 적극 행정을 좀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말씀처럼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최근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면서 이 적극 행정의 모델을 선보인 바 있는데요. 정부는 이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를 이용해서 휴대폰 앱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고, 또 원하는 사람은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조치를 했죠. 이처럼 각종 데이터를 활용해서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긴급복지라든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알려주고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면 되는데, 현재도 이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위기를 감지하면, 예를 들어서 뭐 건강보험료 납부가 여러 달 체납되어 있다던가 뭐 이런 게 확인이 되면 인공지능 시스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또 구청과 군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 휴대전화에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서 그 생활 형편을 조사하는 그 구조를 만들고 있기는 하죠.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체제도 점차 발전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사회보장급여법에서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와 관련한 사항이라든가 건강 상태, 또 가구 구성 등 생활 실태, 그 밖에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 급여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를 좀 개정을 해서 보장기관이 위기에 처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직권으로 복지급여를 지급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안내하면,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보면 뭐 신청주의와 발굴주의를 병행해 나가면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사안을 실현하려면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발굴주의 그리고 신청주의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의 산정 방식 등을 포함해서 복지 행정을 국민 상식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구 소득 인정액은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고 일부 공제해서 산출된 소득 평가액에 가구원 재산을 일반 재산, 또 금융 재산, 승용차 등으로 나눈 후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산출한 것을 합친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서 승용차는 보험가액이 전액 월 소득으로 환산되면서 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네, 뭐 방송을 계속 해오면서 저도 매번 느끼는 문제가 바로 그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 가구소득 인정액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할 때 또 부양 의무자의 부양비를 산정할 때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이건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문제도 좀 표준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소득, 뭐 소득 평가에 이 소득 인정액 차이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서로 다른 산출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국민들은 제대로 좀 알려지지 않고 그 정보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사회복지 제도를 상식에 맞게 설계하고 수급자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일단은 모두가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숙제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시민건강연구원 이승진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